한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장엄한 풍경조차 실내의 긴장감을 녹이지는 못했다. 전략기획팀의 강지훈 팀장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맞은편의 빈 의자를 응시했다. 잠시 후 아우라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회사에 신임 이사가 도착하여 한성의 미래가 걸린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었다. 그의 팀원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거나 펜을 만지작거렸다. 강지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성공적으로 이끌면 그룹 내 입지를 다질 수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어머니이자 한성그룹의 총수인 박선화 회장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리게 될 터였다. 그는 회의실 문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문 너머에서 걸어 들어올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존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드디어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날렵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창백할 정도로 맑았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지훈의 옆에 있던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우라 파트너스의 서윤아 이사님 맞으십니까? 파트너스의 서윤아 이사님 맞으십니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페니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다. 쿵 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윤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의 심장을 도려내고 과거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서윤아는 자신을 소개하는 부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테이블 상석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강지훈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이었다. 강지훈은 그 짧은 순간에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다. 혹은 새로운 모든 것을 더 씌운 것일지도 몰랐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성그룹의 경영 효율화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아우라 파트너스의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부터 강지훈 팀장님께서 이끄는 전략기획팀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준비하신 내용부터 브리핑해 주시죠. 그녀는 지훈을 팀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어진 펜을 주워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섰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다. 눈앞의 서윤아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흙 묻은 손으로 채소를 다듬으며 환하게 웃던 소녀. 추운 겨울날 자신의 작은 손난로를 그의 손에 쥐어주던 따뜻한 사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것은 얼음으로 빚은 조각상 같은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그 변화가 강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의 시선이 흐릿해지며 6년 전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비릿한 흙냄새와 시든 채소 냄새가 뒤섞인 새벽 시장.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유나는 좌판 앞에서 꽁꽁 손을 호흡 불어가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장의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좌판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박선화 회장이 경멸적인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박선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나에게 다가와 싸늘하게 말했다. 네가 서윤아냐? 유나는 놀라 um과 당혹감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어머니를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 이렇게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선화는 유나의 허름한 옷차림과 흙이 묻은 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내 아들 주변을 얼쩡거리는 게 너였구나. 분수도 모르는 것.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다. 박선아는 수행 비서가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빼앗아 들고는 유나의 얼굴 앞으로 거만하게 내밀었다. 이 안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이 들어있다. 이걸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그 애 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마. 내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밝혔다.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선화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놓아주셔야 할 것 같군요. 그 대답에 박선화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봉투를 유나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하얀 봉투가 터지면서 돈다발이 비에 젖은 더러운 시장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지폐들은 흙탕물에 젖어 나뒹굴었다. 그것은 유나의 인격과 사랑에 대한 가장 잔인한 모독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차에서 황급히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박선화의 분노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박선화는 아들을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지훈, 넌 저런 계집애 때문에 네 미래를 망칠 셈이냐. 당장 차에 타지 못해. 지훈은 어머니의 명령과 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바라보는 유나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아주지도 그녀를 보호해주지도 못했다. 그저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오를 뿐이었다. 차가 떠나고 유나는 쏟아진 돈과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사랑과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고. 팀장님,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강지훈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서유나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 팀장님, 브리핑을 계속할 의향이 없으시면 다른 분께 넘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방금 전에 무력했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무능한 모습이 겹쳐지며 지훈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두서가 없었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그의 발표를 중간중간 날카롭게 끊으며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예측이 너무 낙관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녀의 모든 질문은 논리 정연했고 지훈과 그의 팀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회의는 지훈에게 있어 고문과도 같았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6년의 세월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의 지식, 분석력, 카리스마는 강지훈이 지금껏 만나왔던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브리핑은 실망스럽군요. 내일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특히 7페이지의 매출 전망 데이터는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일단 보고서를 올릴 생각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메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남겨진 전략기획팀은 침묵에 휩싸였고 강지훈은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서윤아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지훈을 다시 만난 곳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한성그룹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을 때 6년 전 시장 바닥에 홀로 서 있던 어린 자신이 떠올라 심장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강지우는 이제 그녀에게 과거의 남자일 뿐, 현재의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감정 없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폭풍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다. 겨울바람은 6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다시 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전날의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밤새워 서윤아가 지적한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결과물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서윤아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난파선 같았다. 그녀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은 단순히 데이터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한성그룹의 아니라고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압도적인 역량에 주눅이 든 상태였다. 강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어젯밤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년 만에 마주한 서윤아는 그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목소리는 마치 과거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과 노력으로 지새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와 연민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팀장이었고 그녀는 프로젝트를 책임진 외부 컨설턴트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서윤아는 약속이나 한 듯이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와 같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은 뒤 곧장 회의실로 향하며 말했다. 강 팀장님, 수정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보고 지금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먼저 논의하죠. 그녀의 말투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팀원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에서 서윤아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고를 듣고 지적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화이트보드 앞에선 그녀는 막힘없이 한성그룹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시장 데이터와 경쟁사 동향, 내부 역량 평가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전략은 파격적이면서도 논리적이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와 통찰력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시간가량의 브리핑이 끝나고 서윤아는 보드마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구상하는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한 기업의 로고를 띄웠다. 한성 머티리얼즈. 그 이름이 나타나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성 머티리얼즈는 수년째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화학 소재 자회사였다. 모두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 그곳은 박선아 회장의 최측근인 황인철 전무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곳을 건드리는 것은 곧 황 전무에게, 나아가 박선아 회장의 심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사님, 한성 머티리얼즈는 황 전무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는 곳이라. 서윤아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래서요, 적자를 내는 자회사를 회장님 측근이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곳에 사내 정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야지. 사람 관계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그녀의 일침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팀장님, 전략기획팀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2주 안에 한성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청산 또는 매각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상되는 재무적 효과, 법적 문제,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방안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강지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힘겹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팀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건 너무하잖아. 시작부터 황 전무님을 건드리라니.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우리를 총알바디로 쓰려는 거 아니야.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윤아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시험이었다. 과거에 어머니의 권력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이 과연 이번에는 회사의 논리와 정의를 따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조리된 기분이었다. 한편 박선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황인철 전무의 불평 섞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에 아우라 파트너스에서 온 젊은이사라는 여자가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오자마자 한성 머티리얼즈를 걸고 넘어지는데 이건 명백히 저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박선화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외부에서 온 애들이 의뢰, 그렇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어차피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테니. 황 전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이름이 서윤아라고 하는데 그 순간 박선화의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서윤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불쾌한 기억의 편린을 건드리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6년 전 시장, 바닥에서 돈을 던져주었던 그 초라한 계집아이와 지금 황 전무를 긴장하게 만드는 유능한 컨설팅 회사 이사를 연결짓지는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 가능성을 차단했. 박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냈다. 세상에 널린 게 비슷한 이름이겠지. 그래도 혹시 모른 이전에도 그 여자 뒷조사나 한번 해보게. 황 전무가 물러가고 박선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아우라 파트너스에서 온 서윤아 이사에 대해 좀 알아봐. 과거 경력부터 시작해서 사적인 부분까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고해.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박선아는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감히 누구도 자신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6년 전 자신이 무심코 짓밟았던 작은 풀씨가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거대한 나무로 자라 돌아왔다는 사실을. 새로운 체스판은 이미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전략기획팀은 즉시 한성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조직적인 저항의 벽이었다. 황인철 전무는 표면적으로는 협조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정을 교묘하게 방해했다. 그의 부하들은 핵심 재무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경영 기밀이라는 이유를 대며 열람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지훈의 팀원들은 처음 겪는 노골적인 비협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암묵적인 규칙과 서열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사는 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렵게 받은 자료들은 대부분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다. 재고자산과 매출 수치가 맞지 않았고 원가 계산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자 팀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팀장님,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쪽에서 작정하고 막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팀원에
하소연의 지훈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윤아의 시험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는 영원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사는 무력한 아들로 남게 될 터였다. 결국 강지우는 결단을 내리고 서윤아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에 둘러싸인 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훈을 본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이죠? 강 팀장님. 보고서 제출까지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전문가의 태도였다. 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료가 이상합니다. 받은 데이터는 전부 조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전무 측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실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서윤아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를, 그녀의 권위로 황전무를 압박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서윤아는 그가 내민 서류를 잠시 훑어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내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는 진공 상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거래를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한성 머티리얼즈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나 그들의 제품을 받아 쓰는 하청업체의 재무제표를 교차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지만 지훈의 허를 찔렀다. 그는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했었다. 틀을 깨고 밖에서 문제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정답을 찾는 길을 가리켰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는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전략기획팀의 조사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성 머티리얼즈의 자료를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서윤아의 조언대로 그 회사를 둘러싼 생태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심지어는 퇴사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기도 했다. 과정은 고되고 더뎠지만 그들은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한성 머티리얼즈의 원자재 매입 비용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거래하는 태산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업체였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지훈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팀원들에게 태산케미칼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태산케미칼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의 우편함이었고 납품 실적은 오직 한성 머티리얼즈와의 거래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로 황인철 전무의 처남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황 전무는 유령 회사를 통해 원자재를 비싼 값에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 머티리얼즈의 만성적인 적자는 경영 부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착취의 결과였다. 지훈은 차가운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어머니가 중용하는 인물이 한성그룹의 충신이라 믿었던 사람이 회사를 좀 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황 전무의 비리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 등본, 부풀려진 거래 명세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까지.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한성그룹의 로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자부심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저 이름.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다르게 보였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부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황전무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더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한성이라는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실체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만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6년 전 그의 가족이 가장 처참하게 버렸던 여자, 서윤아였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추악한 진실을 덮고 안락한 현실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균열을 마주하고 바로잡을 것인가? 그의 고뇌는 깊은 밤처럼 어둡게 이어졌다. 박선아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가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에는 서윤아 이사 신상 관련 보고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박선아는 별다른 관심 없이 봉투를 열었다. 아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점고 야심찬 컨설턴트에 대한 간단한 정보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며 무심코 서윤아의 학력과 경력을 훑어보았다. 명문대 수석 졸업, 해외 MBA,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거쳐 아우라 파트너스의 스카우트,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박선화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특이사항이라는 항목 아래에 적힌 몇 줄의 글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고아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 대학 시절, 가락시장에서 채소 도매업으로 생계 유지, 가락시장, 채소, 그 단어들이 그녀의 뇌리에 밝히는 순간 잊고 있던 6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비에 젖은 시장 바닥,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어린 계집애의 꺾이지 않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그 얼굴에 던졌던 돈 봉투, 쨍그랑 그녀가 들고 있던 값비싼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김 비서가 놀라 달려오려 했지만 박선화는 손을 들어 저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과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천한 것이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버렸던 그 계집애가 이제는 한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아들을 부하처럼 부리며 회사를 뒤흔들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전이자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박선화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다. 서윤아가 오자마자 황전무의 한성 머티리얼즈를 건드린 이유, 강지훈을 일부러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유, 그것은 복수였다. 6년 전에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고, 그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서유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황인철 전무를 호출했다. 잠시 후 도착한 황 전무에게 박선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황 전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게. 아우라 파트너스의 서윤아, 그 계집애를 한성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네. 그녀는 더 이상 서윤아의 배경이나 능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황 전무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아. 회사 내부에 서윤아의 능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성격이 괴팍하다거나 실은 능력이 없는데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거나. 박선화의 잔인한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우라 파트너스 본사에도 압력을 넣어 한성그룹과의 오랜 관계를 들먹이며 프로젝트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하게, 계약서를 샅샅이 뒤져서 그 애를 해고할 명분, 계약을 파기할 꼬투리를 찾아내 나는 그 아이를 내 회사에서, 내 아들 앞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걸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왕의 잔인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황 전무는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명령을 받들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서윤아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 이사, 너무 공격적이라 팀원들이 다들 힘들어한대. 알고 보니
이전 회사에서도 트러블 메이커였다더라. 소문은 사리부터 퍼져나갔고 어제까지 협조적이던 부서장들은 갑자기 회의를 핑계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한성그룹 안의 이방인이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셌다. 아우라 파트너스의 대표가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이사, 한성그룹 측에서 서이사의 업무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왔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없겠나. 한성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일세. 그것은 부탁의 형식을 띤 경고였다. 서윤아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박선아 회장이 드디어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서윤아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가 한성에 발을 들일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박선화라는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비열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지만 싸움을 피할 생각도 없었다. 한편 강지우는 회사에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들으며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6년 전 시장 바닥에서 유나를 모욕했던 방식과 똑같았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것. 그는 황전무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고뇌하고 있었다. 지금 이 증거를 터뜨리는 것은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박선아는 법무팀을 시켜 아우라 파트너스와의 계약서를 검토하게 했다.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 당장 이 계약을 끝낼 명분을 만들어와. 그녀는 서윤아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에게 서윤아는 이제 단순히 아들의 과거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나타난 오점이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였다. 여왕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서윤아가 자신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한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강지우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회사 전체가 서윤아를 향한 보이지 않는 마녀 사냥에 동참하는 듯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독불 장군이 따로 없다더라. 저러다 프로젝트 통째로 엎어지는 거 아니야. 그가 애써 키워온 전략기획팀원들마저 서윤아의 지시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거나 태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사실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어머니. 박선화 회장은 변하지 않았다. 6년 전 힘없는 한 소녀를 돈으로 짓밟았던 것처럼 지금은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권력으로 유능한 전문가 한 명을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항식만 세련되어졌을 뿐 그 본질적인 잔인함과 오만함은 그대로였다. 지우는 매일 밤 6년 전 그날의 비겁했던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유나를 홀로 남겨두고 차에 오르던 자신의 모습. 그녀의 절망 어린 눈빛이 악몽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곧 동조이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황인철 전무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을 서윤아에게 넘기는 것은 어머니의 제국의 등을 돌리는 행위이자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망가져가는 한성을 그리고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각 지우는 보안 메일 계정을 이용해 서윤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분 뒤 지하 4층 주차장 B구역으로 와주십시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USB를 넣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주차장은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희미한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했다.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훈이었다. 잠시 후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서윤아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메시지, 당신이 보낸 겁니까?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황인철 전무가 한성 머티리얼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와 자금 흐름 내역입니다. 서윤아는 USB를 바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지훈의 얼굴을 꿰뚫어보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죠? 이건 당신 어머니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이것도 당신 어머니가 파놓은 함정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의심은 당연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함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를 배신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힘겹게 꺼냈다. 6년 전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힘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죠. 그날의 나는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한성까지 배신하는 셈이 되니까요.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내 지난 과오에 대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속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아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그가 내민 USB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에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반격의 무기이자 위험한 동맹의 증표였다. 그녀는 USB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는 지훈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선화 회장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황 전무가 빼돌린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알아내야 합니다. 돈 세탁을 거쳐 지금쯤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요구였다.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지훈이 진정으로 각오를 다졌는지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서윤아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의 결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강지훈은 주차장을 걸어나가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루비콘 강을 건넜다. 서윤아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동맹이 건넨 무기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아는 강지훈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황인철 전무의 부패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서류부터 시작해서 부풀려진 거래 명세서,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까지 강지훈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정보를 모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정보망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를 다졌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증거들을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박선화 회장과 황 전무는 이 정도의 위기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노련한 선수들이었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황 전무 한 명을 희생시키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서윤아가 노리는 것은 황 전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박선화 회장.
그리고 한성그룹의 썩어빠진 지배 구조 그 자체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외부와 거의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문불출했다.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그녀가 외부의 압박에 못 이겨 곧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팀원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고 업무 보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서윤아는 조용히 반격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넘겨준 자료와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시장 데이터를 결합하여 거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반격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선화 회장의 압력을 받은 아우라 파트너스 본사는 마침내 그녀에게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녀의 직속 상사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 이사, 미안하네. 하지만 한성그룹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고객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잠시 쉬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바로 그날 오후 한성그룹의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아우라 파트너스와의 컨설팅 계약 해지 검토. 회의는 박선화 회장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황 전무를 필두로 한 그녀의 측근들은 서윤아의 독단적인 업무 방식과 비효율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젊은 사람이 너무 과격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만 끼칠 것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서윤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차가운 미소를 띤 채였다. 박선화가 경멸적인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누구 허락을 받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지.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서윤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계약 해지 전에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중간 결과를 보고 드릴 기회는 주셔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한성 머티리얼즈의 지난 5년간의 재무제표였다. 황 전무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 잔소. 만성적자 기업이라는 거. 서윤아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과연 그럴까요? 전무님,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한성 머티리얼즈에서 시작된 돈이 태산 케미칼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흩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성 머티리얼즈는 경영 부실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직적으로 횡령된 결과물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황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선화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서윤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횡령 자금의 일부는 매우 흥미로운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거기에는 몇몇 정치인들의 후원 계좌 내역과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 전무가 빼돌린 돈이 그룹의 이익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 증거였다. 그녀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자회사의 비리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추진하려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내쫓으시겠다고요? 진실을 덮기 위해서입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임원들의 가슴에 밝혔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선화의 통제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성향의 임원들조차 충격에 빠져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황 전무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박선화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서윤아가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 이사님의 분석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머니의 편에 서야 할 아들이 적의 편에 서서 칼을 꽂은 것이다. 박선화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다른 임원들이 강지훈의 제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특별 감사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결국 박선화는 어쩔 수 없이 특별 감사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서윤아를 내쫓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윤아가 던져준 다음 과제를 떠올렸다.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 그는 이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의 싸움도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한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선화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속내를 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잠재우고 모든 것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서윤아는 이사들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외부 컨설턴트 자격으로 배석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팀과 밤낮 없이 일하며 황 전무의 비자금 내역을 샅샅이 파헤쳤다. 이제 그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어머니와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회의는 외부 감사팀장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성 머티리얼즈에서 지난 5년간 약 530억 원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였다.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감사팀장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보고가 끝나자 박선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황 전무 한 사람의 일탈이라는 말이오. 나는 수십 년간 한성을 이끌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 이것은 명백히 우리 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이거나 아니면 저 여자의 농간일 뿐이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윤아를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서윤아에게 쏠렸다.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최종 구조조정 계획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부실 자회사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번 횡령 사건은 한성그룹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견제받지 않는 총수 일가의 권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한성그룹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고 이 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투명한 윤리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박선화 회장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선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건방진 소리. 네가 뭔데 우리 그룹의 경영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당신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 아니냐.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이 한성을 이끌어온 저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저 젊은 계집애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녀의 카리스마와 오랜 권위 앞에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박선화의 제국에서 단물을 빨아먹으며 성장해온 사람들이었다. 쉽사리 그녀를 배신할 수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박선화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그 순간이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 강지훈은 먼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 박선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시선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박선화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어머니의 방식은 과거 한성을 성장시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더 이상 한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 회사는 어머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과 주주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회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서윤아 이사님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이사회 내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발언은 박선화의 심장에 밝힌 비수였다. 가장 믿었던 아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아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강지훈의 선언은 흔들리던 이사들의 마음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박선화의 편에 설명분이 없었다. 결국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박선화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폭풍은 그렇게 끝이 났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는 박선화 혼자 남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살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편 복도 저편에서 서윤아와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짧게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더 험난한 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폭풍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사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박선화 회장 안에 잠자고 있던 마지막 괴물을 깨웠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온 자신의 왕국에서,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서윤아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의 안위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서윤아만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다. 그날 밤 박선화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어두운 일을 처리해온 법무팀의 해결사를 비밀리에 불렀다. 그녀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서윤아라는 이름이 이 업계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게 만들어 라이벌 기업인 태영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로 만들게. 증거는 없으면 만들면 되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한성그룹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한성그룹, 경영 컨설턴트 서윤아 이사,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 하유, 스타 컨설턴트의 배신 태영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포착. 뉴스 화면에는 서윤아의 이름으로 해외 조세 피난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거래 내역서가 떠다녔다. 박선화가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이었다. 서윤아는 순식간에 유능한 전문가에서 부도덕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무실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아우라 파트너스 본사는 즉시 그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실상의 해고였.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선화의 마지막 카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대중과 언론은 더 자극적인 스토리를 믿기 마련이었다. 서윤아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선아가 이토록 무모하고 저열한 방법을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박선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용히 자신에게 닥쳐온 폭풍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우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경영 다툼이 아니었다.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광기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미쳐버린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어머니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성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서울을 벗어났다. 화려한 빌딩 숲을 뒤로하고 그는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낡은 한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외할아버지인 왕 회장이 은퇴 후 머무는 곳이었다. 왕 회장은 딸인 박선아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뒤 세상과 거의 연을 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한때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재계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붓글씨를 쓰며 소일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왕 회장은 정원에서 난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손주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냐? 내 어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데. 지훈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외할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황전무의 횡령 사실과 어머니가 그것을 묵인해왔다는 정황, 그리고 지금 서윤아라는 여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추악한 음모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6년 전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에 대한 고백도 빼놓지 않았다.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6년 전에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더 커지기 전에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왕 회장은 묵묵히 손주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한성이 돈에 미친 괴물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실망감을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신뢰와 기술로 한성을 세웠다. 비열한 모략과 거짓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나 왕 회장이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지훈에게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잠자는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네, 어미가 괴물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 늙은이가 직접 나서서 그 괴물을 잡아야지. 왕 회장의 선언은 한성그룹에 몰아칠 마지막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선 박선아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서윤아를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키는 데 성공한 그녀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아들 강지훈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 그룹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미래와 비전을 역설하며 회사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안건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컨벤션 홀의 정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성그룹의 창업주 왕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기백만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양옆에는 단호한 표정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박선아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아,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왕 회장은 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주주들을 향해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단상에 오른 왕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쉰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주 여러분, 이 늙은이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사자처럼 포효했다. 저는 오늘 제 딸이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썩어빠진 한성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선언의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왕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변호인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선아 측이 서윤아의 뇌물수수 증거라고 제출했던 해외 계좌 입금 내역이 떠올랐다. 변호사는 그것이 디지털 전문가에 의해 정교하게 위조된 파일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와 위조 과정에서 남은 디지털 흔적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서윤아의 누명은 수백 명의 눈앞에서 극적으로 벗겨졌. 박선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회계사들이 단상에 올랐다. 그들은 한성 머티리얼즈의 특별 감사 결과를 넘어서 강지훈이 추가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황 전무가 빼돌린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 그 돈은 여러 단계의 돈 세탁을 거쳐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갔고 그 금고의 실소유주는 바로 박선화 회장. 그녀 자신이었. 스크린에 박선화의 이름이 적힌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이 뜨는 순간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단순히 부하의 비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정점에서 돈을 착복한 주범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녀가 회사와 주주들을 기만하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분노했.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박선화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성난 주주들의 고함에 묻혀버렸. 그녀는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아들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외할아버지의 옆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자신이 통제하고 소유하려 했던 아들이 결국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이사가 단상에 올라 박선화 회장의 해임 결의안을 긴급 발의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초롱성은 단 1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의장의 해임안 가결 선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선화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몰락한 여제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었다.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마저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혼란 속에서 박선호는 텅 빈 단상 아래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장 가장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서윤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폐허가 된 전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박선화 회장의 몰락 이후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박선화와 그녀의 수족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부패의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다. 은퇴했던 왕 회장이 임시로 경영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한성의 재건을 위한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는 구조조정의 최전선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서윤아가 남기고 간 개혁안을 바탕으로 그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했다. 처음에는 그를 불신하던 직원들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희생적인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성그룹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서윤아는 한성에서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의 이름은 깨끗하게 명예를 회복했고 업계에서의 평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아우라 파트너스에서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성그룹 빌딩의 임시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책상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에 6년 전 지훈이 처음으로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이 잡혔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만년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중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약속 장소는 한성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이었다. 해질녘의 정원은 서울의 노을을 받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평화로운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다. 먼저 와 있던 강지훈이 그녀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함 대신 한결 편안하고 성숙해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는 듯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6년 전 그날의 일에 대해서요. 그는 서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비겁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온전한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꾸밈이 없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 어린 참회였다. 서윤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얼음 조각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았을 겁니다. 당신은 한성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그의 감사 인사에 서윤아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였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강지훈 씨도 나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가난한 채소, 장수소녀와 무력했던 재벌 2세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동등한 한 명의 어른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장엄하게 지는 태양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 서윤아가 먼저 몸을 돌렸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성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단단히 맞잡았다. 그 악수는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새로운 동료이자 존경하는 파트너로서의 첫 인사였다. 당신도 당신의 길에서 최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은 짧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옥상 정원의 양쪽 끝으로 향하는 두 개의 실루엣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멎었다. 그들 각자의 인생에 그리고 한성그룹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